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가 그냥 요술방망이 같은 거여가지고 전혀. 나는 아무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데 뿅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AI 영상 중에 대표적으로 좀 좋았다라고 하고 봤던 인상 깊은 작품이 있었나요? 마테오라는 작품이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그 이유는 생성형 AI로는 아무래도 짧은 영상들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스토리텔링이나 내러티브 같은 부분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았는데 그 마테오 영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긴 호흡으로 여러 가지 장르들을 섞어가지고 엄청나게 퀄리티 좋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생성형 AI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한계들을 체험해본 그런 작업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혹시 도영님께서도 인상 깊게 본 AI 영상물이 있으신가요? 저도 그 AI 영화제 마테오랑 박윤영 작가님의 기억의 잔영 너무 잘 봤고 그 작품들이 공통적으로 좀 가지고 있던 게 분위기 같은 게 너무 잘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일관적으로 그것들을 끌고 가는 게 오히려 촬영한 것보다 저는 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두 분께서 전부 최근에 AI 영상물의 어떤 인상 깊었던 작품으로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 작품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많은 영화제들이 있는데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어떤 영화제인가라는 좀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서 어떤 영화제인지 교수님께서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최근에 있었던 행사였고요.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AI 영상물들만 기반으로 한 영화제를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작년에 여러 AI 영화제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적어도 작년 AI 영화제에 선발된 작품들을 보면 8, 90%가 사이언스 픽션이었어요. 그것도 스토리가 없는 사이언스 픽션, 그냥 시각적인 AI를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 AI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올해 초 AI 영화제를 만들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처음부터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핵심 포인트는 카테고리를 정하자. 그렇지 않으면 또 다 사이언스 픽션 들어올 것 같더라. 그래서 첫 번째는 내러티브가 있는 트랙을 하나 만들고 두 번째는 사실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좀 관심 있었던 분야인데 저는 AI로 만든 다큐멘터리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 시간과 공간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현실적인 차원에서 2024년에 로마 제국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몇백억을 투자하기 전에는. 그런데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세 번째는 예술 영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떤 새로운 카테고리가 더 있을지 우리가 상상을 못하니까 그냥 프리 포맷으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네 가지 카테고리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 뭐 나쁘지 않았던 선택인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정말 반가웠었던 게 내러티브 쪽이, 서사 쪽이 작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요번에 그 심사위원 그리고 작품으로 참석했었던 해외 작가들이 꽤 있었는데 나중에 저랑 또 대화하면서 지금까지 본인들이 봤었던 뭐 미국, 유럽에서 봤었던 그 어느 AI 영화제 작품보다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다. 특히 스토리가 있어서 좋았다. 그러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AI로 긴 호흡으로 가진 영화가 10분, 15분, 20분이에요. 사실은 AI로 2시간, 3시간 영화를 만들고 시청자들이 2시간, 3시간 동안 AI로 만든 영화를 계속 보고 있고 눈물을 흘리고 웃어야지 성공한 거잖아요, 사실은. 저는 궁금해요. 그게 언제쯤 될까 하고. 대한민국 AI 국제영화제는 아무래도 다른 영화제에서 AI 분야를 넣은 개념과는 다르게 AI만을 주축으로 한 영화제였다는 점에서 굉장히 또 의미 있는 영화제가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저도 그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기 계신 윤영님의 기억의 잔영이 정말 인상 깊었었거든요. 근데 그 인상 깊었던 포인트를 굳이 얘기를 하자면 분명 이 기술력이 AI의 비율이 높은 걸 알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미 그리고 뭔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올 수 있는 감정들이 보인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떤 교수님께서 얘기했던 그 토너 매너라고 하죠. 그 지점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작품 좀 소개 좀 잠깐만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것을 만들게 된 배경과 함께 또 어떤 작품인지를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품 제목은 기억의 잔영이라고 하는 작품이었었고요. 두 사람의 사랑과 이별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는 인간 감정의 보편적인 부분들을 건드리는 것들을 생성형 AI를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고, 생성형 AI를 만들지만 AI스럽지 않은 느낌을 내는 게 가장 중점적인 부분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처음에 오리지널 스토리 자체, 그 스토리는 누가 만들었었던 거죠? 스토리는 사람이 쓴 겁니다. 작업을 하다 보니까 생성형 AI로 오리지널 스토리를 우리가 프롬프트 잘하면 만들어줘요. 당연히 이런 스토리를 만들어줘 하면 뭐 1분 만에 쫙 만들어주잖아요. 재미가 없어요. 아니죠. 사실 재미가 없다라는 표현도 정확하지가 않고 얄팍하다는 느낌이 항상 들어요. 되게 재밌는 포인트가 AI 관련 전공한 공대 친구랑 대화를 한 적이 있었어요. AI는 왜 재밌는 이야기 내지는 재밌는 이미지를 못 만들까를 얘기를 했었는데, 그 친구가 AI 모델은 가우시안 커브를 기반으로 해서 중간값 80%만을 남기고 극단값을 버린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감동적인 포인트들은 극단값들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시스템적으로 지금 극단적인 표현들을 지양하게 만들려고 오픈 AI나 모든 업체들이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사실 저희가 AI는 좀 밋밋하다고 느껴지는 것 같아요. 시스템적으로 막혀 있다 보니까. 그렇게 치면은 그 AI의 어떤 한계점이나 그런 것들도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은데, 도영님께서는 실제로 지금 AI 컨설턴트 이제 플랫폼을 기획하고 계시잖아요. 그 AI 영역에서 어떻게 보면 컨텐츠를 만드는 창작자 입장보다는 좀 더 거시적인 입장에서 플랫폼을 개발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기에서의 어떤 AI 영역과 인간과의 차별성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고 작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생성형 AI 활용한 프로젝트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지금은 내부에 AI 활용이 아주 보편화되어 있진 않다 보니까 플랫폼 기획과 동시에 이제 제작 쪽 관련된 프로세스까지 제가 하게 되는 경우가 올해였는데요. 다른 사람이 이 프로세스를 동일하게 했을 때 같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인 점이 많더라고요. 결국엔 저희 내부 구성원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과 좋은 컨텐츠를 AI를 통해 만드는 것은 또 다른 영역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다양하게 고민이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는 오늘 말씀 주신 내용들의 방향성이 대부분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았던 게, 사실 AI로 한 번에 컨텐츠가 딱 나오지는 못하고 결국에 인간이 하는 것과 AI가 하는 것이 약간 롤을 나눠가면서 최적화되어 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최근에 재미있는 경험이, 이번 주말에 결혼하는 친구의 축사를 쓰는데 AI를 가지고 써봤는데 너무 밋밋한데 형식은 좋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심을 담아서 쓴 글을 주고 그거를 이제 조합했더니 너무 좋은 글이 나와서, 저는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진심을 담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 사람은 진심을 담을 수 있지만 사실 AI는 진심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뭐 진심이란 개념 자체가 무의미한 거고, 빨간 장미라는 단어를 썼을 때 얘는 빨간 장미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젤라토를 먹는 느낌, 단어는 알지만 젤라토 먹어본 적 없잖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그 깊이 아마 그런 걸 것 같아요. AI는 진짜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진짜 살아본 적이 없고 죽어야 되지도 않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공감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보면서도 좋고 되게 멋있는데 진짜 가짜잖아 어차피. 그 약간 메타 지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항상 있기 때문에 좀 디스카운트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게 치면 광고 쪽에서는 이 AI가 인간에 넘어선 어떻게 보면 그 이상의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어떻게 활용될 수가 있나요? 광고 제작할 때 격언이 한 가지 있는데요.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는 게 뭔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광고는 그걸 보여주는, 숨겨진 욕망을 보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광고라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 AI는 어쨌건 하나하나의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사람들의 총합보다 더 많은 경험과 지식을 갖고 있는 게 AI이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저희가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은 그 숨겨진 욕망이 뭔지 찾아내서 그것들을 쓰는 게 AI를 쓸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HSAD 회사에서는 AI를 얼마나 어떻게 접목하고 활용하고 있는지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생성형 AI 지금 나와 있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산재되어 있어요. 영상 따로, 사진 따로, 뭐 텍스트 따로,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게 저희 대시 AI의 목표이고, 또 둘째로는 저희가 아무래도 LG 그룹사들을 많이 상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그 제품 에셋들의 저작권이나 법적인 문제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생성형 AI 서비스들을 쓰게 되면 저희가 갖고 있는 에셋들이나 크리에이티브들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시 AI는 저희 회사 내부에 서버를 두고 그것들을 관리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저작권 내지는 그런 법적인 이슈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좋은 솔루션이 아닌가 싶습니다. AI 플랫폼에서 조금 더 풀어가야 될 숙제나 과제들이 좀 있으신가요? 윤영 아트님이 너무 잘 설명을 해주셨지만 저희가 사실 지금은 크리에이티브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지만 광고는 사실 앞단에 기획부터 해서 브랜드에 대한 이해도 필요하고 또 결국에는 고객들한테 어떻게 딜리버 하는지까지 풀 프로세스가 다 중요하기 때문에 크리에이티브를 중심으로 앞뒤로 이제 계속 확장해가는 그림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올해는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거를 내부 구성원들이 잘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좀 다졌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좀 더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기업에서는 생성형 AI를 최대한 지금은 많이 써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전 주변에 있는 분들 계속 제가 잔소리하고 있어요. 한 2년 전부터 써보라고.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세요. 뭐 챗GPT 한번 해보고 미드저니로 그림 한번 만들고 그래서 어쩌라고.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제가 기대하는 경험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한번 써보면 별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해보면 별의별 문제가 다 있더라고요, 거기서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장 먼저 발굴하는 사람이 답도 찾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찾으려면 그 문제를 이해해야 되는데 진지한 경험을 안 하면 문제조차도 안 보이죠, 처음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성형 AI가 굉장히 화두이기도 하고 매력적인 도구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해 보면 막상 그 방식이 기존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뭔가를 깨우치고 또 뭔가를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그 과정과 별다르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오해할 수 있는 게 생성형 AI가 그냥 요술방망이 같은 거여가지고 전혀. 나는 아무 노력 안 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경력이나 전문 지식이 없는데 뿅 하면 된다. 그건 아닙니다. 자기도 몰랐던 본인의 잠재력 그리고 본인의 가능성들을 더 깊이 있게 탐구했을 때 그것을 비로소 요술방망이처럼 쓸 수 있는 하나의 기술을 얻게 되는 거지 본인에 대한 어떤 탐구, 고민 없이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근데 AI를 사용해 보면 결국에는 이것을 잘 사용하려고 했을 때 첫 번째 과제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었는지를 아는 것에서 그걸 활용했을 때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걸 사용한다 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본인에 대해서 더 많이 자각하게 되는 어떤 시대인 것 같아요. 사회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는 내가 전문 기술이 없어도 된다라는 좀 착각이 있으신 것 같은데 생성형 AI로 창작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전문 지식이 더 있어야 돼요, 사실은. 오히려 더. 그리고 그게 경쟁력인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으로 조금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광고 쪽에서는 좀 미래적 상상을 한다면 이 생성형 AI를 통해서 광고는 어떻게 변화할 것 같으세요? 지난 몇 년 동안은 좀 데이터 기반의 이렇게 분석을 가지고 초개인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저는 생성형 AI가 나옴으로써 진정한 초개인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기존에는 이제 내 취향에 맞는 콘텐츠를 잘 큐레이션 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더 나아가면 실시간으로 내 앞에서 내 맞춤형 콘텐츠가 생성될 수도 있는 시대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광고 쪽에서도 원래는 타겟 그룹이나 뭐 페르소나를 정해서 이렇게 딜리버리를 했었던 거를 정말 개인 맞춤형으로 광고를 하는 방향으로 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생성형 메타버스, 제너러티브 메타버스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은 폼 팩터 디바이스만 없어서 그런 거지 안경은 예를 들어서 메타가 준비한 오라이언 같은 거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컨택트 렌즈까지 간다면 광학 기술 때문에 10년에서 15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 자체가 광고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15년 후에는 우리가 보는 현실 자체가 예술이 될 거예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어떤 컨텐츠에 입각한 방식이라든지 플랫폼까지는 고민을 했었는데 그 디바이스의 변화까지도 염두하면서 조금 나아가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은 세상에 없던 AI 편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혹시나 조금 첨언하시고 싶은 마지막 이야기들이 있으시면 한마디씩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생성형 AI라고 하는 게 저희 광고 회사에서도 열심히 도입하고 좀 선도적으로 나아보려고 하는 분야이기도 하지만 저희 광고뿐 아니라 세상 모든 분야에서 적용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그 생성형 AI를 어떻게 쓰면은 좀 나한테 이득이 될까, 잘 쓸 수 있을까라는 방향에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노벨상도 이제 AI를 이용한 그 허사비스 CEO가 받았잖아요. 그래서 AI를 이용한 제약 관련된 건강에 관련된 그 바이오들도 상을 받고 있고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분야에서 AI를 활용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될 텐데 저희가 앞으로 그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혹시 도영님께서도 하실 얘기 있으실까요? 오늘 사실 다양한 측면에서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도 많이 들었고 저도 또 꼭 회사원이 아니라 저 개인의 측면으로서도 되게 생성형 AI가 앞으로 가져올 시대가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기의 변화를 잘 놓치지 않고 그 변화를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또 제공해 주시고 또 저희 어떤 과거부터 현재 미래에 대한 얘기들을 나눠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혹시 또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라는 질문하시는데 그 질문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인공지능 시대에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질문하는 게 훨씬 더 빠를 것 같아요. 왜냐? 나머지는 다 변할 거기 때문에. 기술이 그렇게 발달하고 생성형 인공지능이 보편화된 그래도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게 뭘까?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인간으로서의 가치도 나올 거고 그걸 통해서 최고의 결과물도 나중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좀 질문의 그 방향을 바꿔보면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AI를 사용하지 않는 분이 없을 시대가 올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저희가 어떤 준비를 미리 하면 좋을지 좀 개개인의 어떤 생활 영역에서 고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세상에 없던 AI 편 이렇게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HSAD AI 랩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AI 아트 디렉터 박윤형입니다. 이미지 AI 또는 영상 AI들을 활용해가지고 영상화를 한 작품들이었고요. 사람이 아이디어를 내고 텍스트 각본을 작성한 뒤에 그걸 영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AI를 활용을 해봤었고요. 일반적인 AI를 활용한 작업과 마찬가지로 카메라로 찍는 영상은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비용 절감, 내지는 시간 절감 같은 것들이 훨씬 많이 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말이 달려가는 장면 내지는 마지막 쪽에 나오는 새가 날아가는 장면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가 AI로 뭔가를 만들지만 그 영화가 AI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 않고 좀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이 장면들이 그 자연스러움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장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골랐습니다. AI가 만드는 광고나 사람이 만드는 광고나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보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에 맞춰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AI는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포인트가 좀 매력적이라고 느껴지는지 사람들이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많이 흘러서 인간의 욕망을 정말 AI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면 달라지겠지만 현재로서는 AI가 만드는 광고도 인간의 욕망들을 채우기 위해서 인간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단계에 있어서 퀄리티의 차이가 있을 뿐 다른 점이 아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AI들은 평균값의 값들을 도출해내거든요. 극단적인 값들의 상위 10%나 5% 값들을 다 배제하게 됩니다. 뾰족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죠. 저희가 좀 재밌어 보이는 것들, 좀 신기해 보이는 것들은 조금 배제를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를 사용한 크리에이티브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더 재밌어 보이는 것들,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크리에이티브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만들어내게 만들지, 학습을 어떻게 시키면 좋을지, 그 학습에 대한 부분들이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